오늘 언론정보학회에서 주최하는 AI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방송 이념의 주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에 있는 임종수라고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세션은 AI 미디어 시대와 새로운 방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동아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는 송진순 교수님께서 AI 챗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꿈꾸다.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제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새로운 방송 또는 어떤 방송 이념, 21세기 방송과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연결될까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송진수 선생님 일단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송진순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AI 챗봇에 대한 어떠한 공공소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에서 새로 이제 과목을 개설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미디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행정적인 어떠한 측면의 연결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과제로 이제 제가 지금 인공지능 챗봇과 어떠한 공공소통에 대한 논의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보시는 발제문에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요청을 받게 돼가지고 이미 발표된 논문이랑 그 다음에 아직 미발표 논문과 그 다음에 기획된 어떠한 기사들을 갖다가 엮는 바람에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뭐 행정 이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챗봇의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까지 이제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따가 발표할 때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 소개드리고 바로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TBS에 계시는 서희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계신 신현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BS의 한영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이제 허락된 시간 1시간 한 10여 분 정도 허락되어 있는데, 그래서 발표와 토론을 한 10분씩 해도 30분이니까 발표를 한 30분씩 해도 10분이 남아요. 아마 저도 뭐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플로에서도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간 지금 시간이 좀 몇 분 오버되기도 했으니까 한 30여 분에 걸쳐서 뭐 시간 꼭 안 지키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걸쳐서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는 대로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AI 챗봇과의 어떠한 공공소통의 증진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점,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기계와 인간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 그러니까 즉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의 논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어떠한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인간하고 이제 기계라는 매개를 기준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표현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게 상호작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이제 공공기관에서 챗봇 등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챗봇을 매개로 한 소통에 대한 의미 있는 발전에 대해서 좀 연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유기체와 같아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의 영역에서 논의가 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들로 이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특히나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고, 언어에 대한 스펙트럼 또한 단순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이 기술과 합쳐져서 의사소통 방식의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들은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존 닐이라는 학자는 호모나 랜드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하고 듣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 사용을 본능에 의지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계와의 의사소통도 좀 더 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그리고 상황과 환경,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그 언어의 모양새를 변화시켜서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언어 진화의 과정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 피커링이라는 학자는 지금 기계의 지능의 전통을 주로 이제 분석적, 총체적 접근으로 분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세대를 지금 뭐 총체적 접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1세대는 기호 논리로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에서 룰 베이스적인 그러한 규칙적 논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고, 2세대에서는 주로 이제 AI가 영계주의로 생각이 되어서 창발과 자기 조직화를 근간으로 하는 자기 생산 체계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머신러닝의 그러한 개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총체적 접근은 주로 이제 논리와 표상을 강조하는 분석적 접근, 달리 체화, 적응, 상황 구속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새로운 AI인 딥러닝의 그러한 발전적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재영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이재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상호작용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알고리즘 미디어를 주로 이제 콘텐츠, 대인 미디어, 상호작용 미디어로 나눠가지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과 기계의 매개 상호성의 관점에서 지금 초연결 사회를 포함해서 사회의 조직화는 주로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주로 전통 사회에서의 매개는 인간과 인간의 매개였는데, 주로 이제 근대 이후에는 연결 사회가 미디어로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초연결 사회는 이른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인공지능 매개 커뮤니케이션 근간으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성이 지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고, 컴퓨터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장점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인간의 언어라는 게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주로 이제 인간의 언어에는 상호작용을 할 때 주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 혹은 이제 창조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역사성, 인지성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다층적으로 이제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해서 지금 현재 자연어 처리라든지 혹은 데이터 관리, 딥러닝 등의 어려움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매개 소통이라고 하는 CMC의 개념으로 인간의 자연어 시뮬레이션을 탐구하는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MC의 다른 형태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챗봇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챗봇은 주로 이제 자연적 대화 언어를 통해서 인간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계 대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의 음성 기반 AI가 지금 현재 대화형 챗봇이라고 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대자로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등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어서 주로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기계와 인간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인간의 소외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어떻게 이용되고 접근되어야 되는지, 그다음 대민 행정 서비스에서의 향상적 측면에서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형 챗봇의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 그다음 적용, 그다음 대화형 챗봇이 인간에게 주는 어떠한 시사점, 우려, 나아가 이제 정책적 제언까지 이제 포함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봇이라는 건 이제 과연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 1966년에 미국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된 엘리자를 개발하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챗봇은 사람과 서비스봇 간의 문자나 음성을 통해서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대화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챗봇 서비스는 첫 번째 단계가 주로 텍스트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로 이제 폐쇄형 혹은 개방형 일부로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학습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혹은 이제 사용자의 단순한 형태의 소통을 통하는 패턴 매칭이라든지 혹은 연관어 추출, 키워드 추출 등으로 이제 구분되기도 합니다. 2단계는 이제 발전된 형태로 지능형 비서라고 해서 시각 자료까지 제공하는 방식인데 주로 역시나 이것도 폐쇄형이고 그다음 개방형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패턴이나 상황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간단하게나마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3단계는 이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전 중에 있는 챗봇 서비스 형태로 감정 비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센싱이라고 해서 감정 교류가 가능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챗봇입니다. 그래서 감성 인지 기술, 데이터 정형화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챗봇 사용의 어떠한 행정적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시민과 정부 간의 어떠한 공공소통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챗봇은 좀 더 이제 발전적 형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과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 역시나 공공소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공공소통이란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정보 부처 혹은 기관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유하고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책 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정부와 시민의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요걸 이제 제가 공공소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주로 이제 챗봇 서비스는 민원 상담이나 기타 공공 서비스의 안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민 행정 서비스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시민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혹은 전화, 혹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 혹은 기타 안내 요청이 챗봇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절차가 간단해지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도 비슷한 문의에 대해서 매번 이제 응대하는 수고를 덜면서 직접 수준의 높은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인력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담당 행정사무소에 전달을 한다든지 혹은 자동화 AI 기반한 고객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질문, 방문, 문의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혹은 이제 문서를 검색한다. 혹은 시민들에게 양식을 채우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혹은 시민들의 답변에 포함된 문서 초안 등의 알고리즘을 내장해서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부시라고 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정부 행위자의 위키백과의 참여를 감시하고 보고하고 정부 정보 개발 및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한 챗봇의 감시 체계들도 역시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 업무 중에 인공지능은 자원을 할당한다든지 혹은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셋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력 부족 같은 것들, 절차 및 단순 반복 작업,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요약, 미래 예측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주로 이제 이러한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고 자원 할당 문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등의 편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솔루션의 고러한 종류들도 다양한데 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러니까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 등의 그러한 정부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간의 공공소통을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화형 챗봇도 역시나 그냥 이제 텍스트성의 어떠한 챗봇보다는 이러한 사람의 음성이라든지 그러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민원 서비스를 말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음성 안내를 받아서 민원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뭐 필요한 주소 같은 것들의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모르는 고러한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도 음성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글을 모르시는 분들 혹은 어르신 등을 급에 이제 어려움이 많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적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거울을 활용하는 그러한 정부, 지방 정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스마트 글라스와 사물 IoT가 기술을 접목해서 점검 서비스 및 하는 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AI 스마트 미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화 동작을 익혀서 청각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수화로 정보를 제공하며 시각 장애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지능형 CCTV 선별 관제 시스템이 지금 현재 AI가 미리 입력된 동작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관제 요원에게 상황이 발생하면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지금 현재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정부는 민원정부 365일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기관 6곳 주로 이제 경찰청,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통일부, 행안부 등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민원 상담 서비스 챗봇으로 클라우드 기반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러한 정부 차원의 혹은 공공기관 차원의 이러한 시민들의 공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도 지금 현재 챗봇은 다양하게 이제 또 조금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정당 혹은 정치인에 의해서 주로 이제 소셜미디어, 특히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챗봇이 가 되어서 정치적 소통 방법으로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주로 여론 및 담론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담론을 추적하거나 자극하기 위해서 휴리스틱 방식으로 지원된 봇을 사용하여 소셜미디어 토론에 개입하도록 설계 또는 프로그램화되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정치인들의 어떠한 디지털 명성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되는데 주로 이제 유행하는 사진 같은 것들을 제작 혹은 이제 인기 있는 환상을 제공하여서 계정 팔로워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정적을 공격하거나 혹은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목적으로 유권자 선호와 인기를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반정부 봇의 활동 사례도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종적, 성적, 계층적,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나 혹은 이제 왜곡된 응답 같은 것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던 테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에 이슈가 되었던 이루다 같은 그러한 챗봇들도 역시 어떠한 편향성 때문에 데이터의 편향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율성,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분에는 챗봇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정책 지식과 다수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데이터 설명이 가능한 형식으로 코드화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 어려움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구조 및 집계, 데이터 품질 보장, 기계에 의한 인력 대체에 대한 사회적인 어떠한 반대, 그다음에 기계지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부족 등에 기인하는 윤리적 사회적 장벽이 정부기관 AI 기술 채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어떤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심리적 측면에서의 어떤 형평성을 지닌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디지털 정부가 가장 기저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실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제 이러한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부 지원 등에 있어서 말 그대로 매체가 되는 수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기술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보 격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계층 혹은 성별, 연령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며 ICT 확산에 따른 어떤 정보 격차의 의미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떠한 정보 격차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정보 부문이라든지 혹은 리테일이라든지 이커머스 분야 혹은 금융 분야 등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챗봇의 사용은 엄청나게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이러한 챗봇 같은 것들이 한 소비자 지출의 이제 8% 정도 차지할 정도로 챗봇과의 어떠한 소통을 통한 소매기업의 성장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정부 부분의 소통 같은 것들이 확실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챗봇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성들도 지금 챗봇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챗봇의 성능이 이제 좋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라든지 혹은 이제 상담의 퀄리티가 좀처럼 높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챗봇은 말 그대로 기본 질문 같은 것들조차 말 그대로 입력되어 있거나 데이터화되지 않고 있으면 기계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나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하면 챗봇은 이제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챗봇의 견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이용을 시작할 때 챗봇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단일 챗봇에게 너무 많은 작업을 시도해 목표가 불분명하다.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부족하거나 혹은 자연어 처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메신저 기반 챗봇의 반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혹은 대화 주제를 한정하거나 혹은 이제 주어진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폐쇄형 방식은 현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형 챗봇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언어 처리도 역시나 대화형 챗봇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말 그대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인 음성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하고, 그래서 그냥 인터페이스만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UX라고 하는 U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외에 UX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까지 챗봇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라든지 장애 여부, 수준에 따른 인지적 한계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이용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각각의 음성들에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역시나 인간 공감 능력이 포함되고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 연결성이 문제인 연결성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모바일 지급 결제 같은 것들 그러한 솔루션이랑 말 그대로 백오피스 플랫폼을 결합시켜서 API 기반의 개인정보 분석 관리 에코시스템 구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화상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들은 프론트 오피스라고 얘기하고 주로 이제 감정이라든지 그러한 UX 기반하는 시스템들은 주로 이제 백오피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백오피스 시스템 더 잘 구축이 돼야 자연스러운 챗봇이 이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어떠한 접근성 같은 것들에도 역시나 디지털 시민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사회적 분배 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제적인 정책 혹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사회 균등 기회가 기능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접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람의 감각, 행동, 인지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새로운 기술인 NUI가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센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 센싱을 통해서 이제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어떠한 개인정보들을 보호할 수 있는 AI 멀티터치, 크게는 증강현실까지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화형 챗봇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정부 기관들이 서로가 협조하여서 공공기관 데이터에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 시키고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API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데 좀 더 정교한 대화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공공데이터 관련 정보 시스템의 절차적 접근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정보가 분산된다든지 혹은 연계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들로 인해서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작용성의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대화형 에이전트가 대화형 챗봇 같은 것들이 상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확장되어 있고 기계와 그러한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교환되는 정보도 많고 그 다음에 인지적 정보까지 넘어서 어떤 정서적인 거 그런 것까지 교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형 챗봇은 결국 상호작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실 매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어떠한 강화 방안까지 지금 현재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이제 사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습니까? 제가 많은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 숨이 차가지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키워드라든지 같은 것들에 그러한 기술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혹은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어떠한 교통관리 개선, 공공의료 관리, 재난관리, 개인화된 교육, 일반화 서비스,
일반 서비스의 개인화,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품질, 혹은 이제 신뢰성, 정확성 등을 개선해서 이용 가능성의 분석 및 시민들의 요구를 추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제나 답변이 복잡할수록 사실은 기계가 스스로 이제 어떠한 데이터 패턴을 인식을 하고 식별을 하고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챗봇이 기능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말 그대로 이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출처 또한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가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 출처의 데이터를 수동 검사, 분석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적 한계가 주로 이제 통찰력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봇이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 시에 말 그대로 정보 탐색이라든지 그러한 질문이나 분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구조화돼야 되고 그러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스스로가 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정리하고 취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미래 정부에 대한 보고서에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과 정부 간의 공공정책 수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AI의 4가지 역량을 정리해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로 예측 분석입니다. 주로 이제 예측 분석은 말 그대로 치안이라든지 사법에서의 어떠한 사기 탐지 혹은 금융 부분의 복잡한 정책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패턴을 식별하는 기계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AI의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분석이라든지 탐지는 그러한 경찰 행정 혹은 사법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AI의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데이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마이닝하고 결합을 해서 주로 이제 통상 문자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시민의 정서를 추출하고 생체 인식을 식별해서 활용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CV는 말 그대로 교통 통제라든지 혹은 의료 자문이라든지 진단 혹은 지문 인식 매칭, 얼굴 비교 같은 것들로 활용이 되어 가지고 주로 이제 AI 혹은 센서, 음성 인식 등 혁신적인 기술을 있는 그러한 대규모 데이터셋 활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의 어떤 부가적인 기능 개발과 함께 이러한 기술들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기초 지식에 대한 데이터 강화 및 추론, 연관 정보 추천 및 의사결정 지원, 그러한 연관된 추론 메커니즘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통합되고 개방적인 데이터의 가용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챗봇이 적절하게 구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추론 시스템이라든지 지식 기반 데이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챗봇이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잘 수행을 하다가도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과부하라든지 혹은 이제 인지 복잡성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정보를 기초로 사용할 수 있고 구조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인간과 기계지능 간의 어떠한 시너지, 그러한 시너지가 전환될 수 있고 그러한 전환을 통한 효과가 필요한 때 이제 주로 정보 표시 장치 추출 정렬 혹은 이제 솔루션 구축 같은 기술을 개선해서 사용자의 개인화된 권장사항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중 데이터, 소스 데이터의 활용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탐색이라든지 전달 시각화 같은 것들의 큰 범주의 요구사항뿐 아니라 혁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세mantic 어노테이션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패턴 활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적절하게 지시하거나 표시하거나 적정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그 다음 화면
예열되는 어떤 자연어 의미론 같은 것들에 대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탭봇이 시민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챗봇이 어떻게 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그러한 답변이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있어서의 어떠한 발전적인 고민 같은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AI 챗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꿈꾸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대단히 잘 안 되는 것 같은 특히나 공공기관에서의 그 챗봇이 다른 어떤 사실 저기 여행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잘 되거든요, 의외로.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주 잘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한탄과 또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 거냐 또는 이제 대응해 나갈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로 오늘 전체 주제가 새로운 방송, AI 미디어와 이제 새로운 방송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들이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챗봇 얘기까지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 거냐가 이제 저희 아마 토론자분들의 어떤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1967년에 인구 통계용 IBM 컴퓨터를 처음 도입해서 그게 전자정부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전자정부 1.0이 그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됐다가 약 2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자민원이라든가 그래서 민원 처리를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2.0이고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한류 1.0, 2.0, 3.0 이렇게 말하듯이 전자정부도 1.0에서부터 뭐 지금 거의 한 4.0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이 전자민원이라면 3.0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발표하신 내용이 전자정부 4.0이라서 적극적으로 이런 챗봇과 같은 AI 기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상호작용하고 공공기관을 좀 더 뭐랄까요 21세기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방송이라는 것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야 될 텐데 제가 우리 토론자분들에게 뭐 다들 토론을 각자 준비해 오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주로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공공기관과 관련해 특히나 전자정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 공공성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전자정부 4.0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데이터와 이제 알고리즘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건 또 공공기관에서 일이기도 하고 또 방송이라는 것에 어떤 공공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공공성 예컨대 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처리, 종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갈 곳마다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자기 위치 이렇게 수시로 주는데 과연 그런 정보가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러면 예컨대 여기 전자정부로 보면은 내가 민원 처리를 했는데 내 정보를 제공을 했으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처리됐는지 이건 데이터 공공성의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주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알고리즘 공공성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구성함에 있어서 피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 예컨대 목소리를 남성으로 할 거냐 여성으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우리는 뭐 인종의 문제를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인종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여러 가지 어떤 인종의 문제라든가 뭐 지역의 문제라든가 또 발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피처의 적절성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마 사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전체 주제와의 어떤 연결성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시간이 아직 많이 있는 관계로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TBS의 서희정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BS 서희정입니다. 먼저 이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인사 나눌 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 담아내시느라 적잖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학습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읽었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찮게 제가 2018년에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 세미나 때 발표했던 내용과도 되게 일맥상통한 얘기여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게 읽었습니다. 당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AI 스피커가 과연 이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당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기술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기술에서 더 넘어가서 규범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이 AI에 대한 논의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 기술의 완성도의 측면에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AI를 빼놓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래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AI를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정치 선거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위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2021년 현재 인공지능의 정치적인 활용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인 인공지능의 정치인, 정치 및 행정 과정의 인공지능 도우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까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정치적 활용 부분에서의 인공지능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영역 혹은 의사결정의 영역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으로 고려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가, 얼마나 발전돼 가고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관계 형성자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봇에 대한 얘기로 조금 얘기를 돌려보면 글로벌 챗봇 시장 규모가 2015년 약 1,35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매년 거의 1년에 28%씩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1조 1,96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챗봇 시장이 작은 규모의 시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활용성의 개념과 플러스 규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얘기는 기계와의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주제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어떻게 AI를 이해하고 접근해 왔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민 행정에서의 항상적 측면에서 대화형 챗봇에 대한 기술적 방안이라 적용, 그리고 우려와 시사점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연구 발표하신 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대화형 챗봇 연구가 이렇게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연구된 것이 아니라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적 지형에서 반복론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한계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제는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데 논의를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논의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본 연구가 기술적 측면도 다뤄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뤄줬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토론은
이 발표해 주신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특히 그 고민해야 할 부분을 이용자의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기술자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이 AI 챗봇에 대한 얘기가 되어 왔는데 과연 이용자인 우리는 챗봇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대화형 이 챗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대화형 챗봇이 두 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본 연구에서는 혼재되어 있어서 좀 더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이 대화형 챗봇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화형 챗봇은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정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해결형 챗봇이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챗봇과의 유대감과 그다음에 감정을 교류하는 형태의 관계 중심형 챗봇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나리오에 대한 챗봇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이해 차원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답이 있고요. 챗봇이 그 원하는 답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챗봇의 어떤 결정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관계 중심형 챗봇은요. 이 얼마나 정확한 답을 주었는가의 답의 맥락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형 챗봇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답이 있는 차원의 명확한 이용자가 원하는 답의 문제 해결형 챗봇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가령 오늘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약간 산뜻한 바람도 불고 봄이 온 것 같으니까 이런 계절에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을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답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은 없지만 챗봇이 그 내용 이용의 차원을 넘어서 확장의 차원에서 답에 가까운 걸 찾아야 되고요. 또 사람마다 그 정답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챗봇이 전달해주는 답에 누군가는 만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용자의 어떠한 심리적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상황 이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챗봇에 대한 결정, 우리가 챗봇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형 챗봇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상 기술상으로 지금까지 정확하냐 안 하냐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더 확장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대화형 챗봇에서의 그 관계 중심형 챗봇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문제 해결형 챗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방향성이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활용 가능한 혹은 적절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는가 혹은 그 이상의 니즈를 충족시키느냐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형 챗봇에서 관심 중심형 챗봇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중요한 것이 자연스러움과 인간다움 혹은 적절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골짜기 효과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 골짜기 효과라는 것은 사람과 비슷한 외모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에 대해서 호감이 증가하다가 로봇이 사람과 거의 유사한 형태에 도달하면 불쾌감을 또 느끼고 또다시 사람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하면 또다시 로봇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골짜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인간의 수준과 비슷해지느냐, 유사한 수준으로 되느냐가 이 관계 중심력 챗봇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스럽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자연스러움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연스러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인데요. 가령 오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아서 선생님 욕을 챗봇한테 나 오늘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했어. 같이 욕해줘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챗봇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챗봇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공공기관에서의 음성 기반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 방송에서의 이러한 서비스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방송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임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공공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데이터 공공성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데이터의 스펙보다는 안정성이 추구되어야 되고 단순한 성능보다는 균형 잡힌 신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밸런성이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 데이터 밸런성을 저는 데이터 다양성의 확보의 측면에서 방송에서 추구해야 되는 공공성의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앞으로 이 챗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의 고민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부터 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작자 입장에서 혹은 방송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만 너무 열두를 하고 이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부족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는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커머스 측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연기자가 뭔가 입고 나온 옷을 검색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 챗봇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팩트 체크입니다. 인간이 그 순간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을 AI 챗봇은 팩트 체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방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신현우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10분 이내에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은 신현우입니다. 먼저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방대한 이제 연구이기 때문에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워낙 방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토론해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AI를 통한 이제 그 정부 공공 서비스 혹은 그러니까 이를 통한 어떤 미학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AI가 어떤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산업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노동 생태계 그리고 이 노동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네트워크 관계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효과 혹은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가진 텍스트성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텍스트성 혹은 이제 이런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효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이 비기표적인 그 특성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 혹은 이제 그 TV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것들은 이제 언어적인 이제 상징적인 효과들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제 만들어낸 담화들 그리고 발언들 그리고 정보들 이런 것들이 묶여서 일종의 담론 효과를 이제 언어적인 효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것은 그런 거랑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데이터로 되어 있고 이 데이터의 작동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수행성 이전에 이미 제가 기계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기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틀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떤 특정한 영상들이 추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저나 이게 유튜브 제작자 간의 어떤 언어적인 그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러닝하고 학습하면서 나에게 어떤 식의 키워드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연관성을 가진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어떤 실행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신호, 코드,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러닝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이 사회적 플랫폼 안에서 기능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이것들을 그 시민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낱낱이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뭐 광고가 뜬다든지 어떤 사람이 추천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게시물들이 내 앞에 보여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전혀 잘 알지를 못해요. 이게 왜 뜨는지 내 앞에. 그러니까 내가 뭐 검색한 기록도 없는데 왜 구글이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나한테 이 광고를 띄워주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작동하는 어떤 그 기저에 있는 기술적인 그 수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민적인 리터러시가 공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그래서 이 건켈 그리고 파스키넬리의 논의들을 인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건켈과 파스키넬리는 이제 비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자율주의 막시스트들로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에 이제 논점을 두고 이렇게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 기반의 커먼스, 그 정보 커먼스들을 더 확대시키고 더 많이 마련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 자본주의적인 저작권 경제를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론적 혹은 이제 실천적 리믹솔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스키넬리는 AI 서비스가 뭐 방송이든 혹은 이제 이런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건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이 우리의 어떤 삶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챗봇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AI가 우리에게 뭐 동영상을 추천하고 광고를 띄워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인간 노동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이트에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 라벨링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막 온갖 사람들이 막 온갖 게시물들을 올릴 거 아니에요. 막 스너프 막 이런 영상 올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음담 패설 그다음에 이제 막 외설적인 것들 올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 다 누군가는 걸러야지만이 그다음에 이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장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노동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PTS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영상들만 보고 걸러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따로 이렇게 고용 계약을 맺고 이제 일하는 게 아니라 알바처럼 일시직으로 고용됐다가 일시직으로 해체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이걸 유력 노동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네이트에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런 데이터 라벨링 노동이 엄청나게 많이 수행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죠? 이것들을 통해서 알고리즘과 AI 그 데이터 기반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비기표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에 대한 공공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정보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루다라든지 알렉사 그리고 테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만들어졌던 그 사회적인 논쟁들. 그러니까 이루다는 엄청나게 뉴스화가 많이 됐으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떤 그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이제 이 심층 학습 그리고 신경망에 따른 어떤 그 데이터의 수집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시민적인 그 공리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나 혹은 이제 이런 네이버 같은 그 대기업들이 이 어떤 그죠?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도용하거나 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죠? 시놉티콘이라고 하죠. 파놉티콘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적인 어떤 감시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기구들이 이제 존재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어떤 그 공공 정책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서비스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이 운영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런 기술 진보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좀 도취되거나 상당수의 그 정책 기반자들이요. 도취되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 진보랑 사회 진보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동일시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AI 윤리 그리고 새로운 AI의 어떤
그 투명성에 관한 이제 공리들이 저는 시민적 수준에서 재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GPT-3 같은 이제 인공지능들, 오픈 AI에서의 그 작업들은 상당 수준 이미 자연어 처리뿐만이 아니라 기계 언어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빨리 지금 진척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법적인 제도 장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서구학자들이 디지털세,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소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 시민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하고 정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 저 한영주 박사님 토론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한영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받기 전에 그 제목부터 받았을 때는 AI 챗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꿈꾸다 이거를 보고서는 처음에는 CS 단에서의 이용자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상호작용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들, 해법들을 좀 제시했을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혼자서 이렇게 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토론자분들께서도 물론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행정기술 정책, 문제점,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AI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 에 입각해서 AI에 대한 육성과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인력 구조,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 그 지방 정부의 그 전문가 양성에 대한 부분들, 11만 일자리 양성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 엔드 유저단에 있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 AI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편의성을 얻고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은 논의들이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통해 많은 부분을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는 지점이었고요. 반면에는 너무 한 논문 안에서 많은 점을 다루다 보니 선생님께서 주장하시고 싶어 하는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공공행정에 대해서 그 대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소외계층의 취약 부분에서의 AI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사와 함께 AI의 발전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단편적으로 다뤄져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었다면 조금 더 좋은 논의로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접목되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이 조금 되었고요. 또한 챗봇에 대한 용어나 범위들을 조금 좀 모호하게 지적해 주셨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챗봇이라고 딱 던져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기반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텍스트로 치면은 단어로 이렇게 구조화돼서 뱉어내는 그런 애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카드사에 전화해서 그 말하는 ARS 이런 것들도 음성 챗봇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 뒤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는 부분 그리고 멀티페르소나 기타 등등 또 음성 부분을 이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챗봇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초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범위를 좀 모호하게 얘기해 주셔서 도대체 어떤 챗봇을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기술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중간에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기술 부분에서 AI 도입과 관련해서 제언을 해주셨어요. 정부기관 같은 부분에서 이제 시멘틱 부분, 시멘틱 어노테이션 부분도 도입을 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고도화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너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챗봇 도입해서 사용되는 이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 리테일 이런 쪽에서 사용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난 것에 비해 방송사에서의 챗봇 활용을 쉽게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귀속해 있는 EBS의 경우도 챗봇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챗봇 도입을 해서 그 이용자가 질문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비용과 관리, 유지 부분과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도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고충도 있기 때문에 기술 도입에서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 상당히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기억나는 걸로만 보면 이용자 관점에서의 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시나리오형 또는 관계 중심형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데이터의 이렇게 공공성 얘기를 했는데 다양성 얘기도 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알고리즘의 사회적 효과로서 저는 이제 기계 또는 기계 언어의 비기표성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AI 챗봇과 자연스러운 대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신문사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사실은 기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인 것이고 이제 방송의 PD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일 텐데 그러면 이런 AI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표적인 요소가 아니고 비기표적인 프로토콜의 문제고 저는 이게 이제 되게 아까 앞서도 데이터 다양성 얘기를 얘기했는데 노출 다양성, 예전에는 다양성 그러면 생성 다양성을 주로 얘기했거든요. 편성 다양성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다 노출 다양성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현대의 인공지능에 대한 그 연구 어프로치를 보면 대체로 이제 이 오늘 대화 토론 내용이 대부분 이제 그걸 관통하는 것 같은데 두 개죠. 하나는 합리적인 모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유사인간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해내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같은 그런 이제 유사인간 모델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잘 결합됐을 때 우리는 되게 그것을 아까 은캐니 밸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인간이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 이런 이제 가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이 방송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건지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토론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토론자분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제가 연구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과 활용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는 이제 챗봇의 공공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활용성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정부와의 어떠한 소통의 효율성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한 사회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주체가 이제는 데이터가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인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 그대로 데이터를 어떠한 인지 편향적이거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지 않기를 바라며 좀 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실제적인 노력들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약간 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넘지는 않았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텔레비전 리얼리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다큐도 마찬가지고 예능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는 어떨 것이다라는 어떤 리얼리즘을 이제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진실이라고 사회적 진실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는 플랫폼 리얼리즘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뭐 SNS를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오징어 게임 뭐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텔레비전 리얼리즘 전통적인 의미의 텔레비전 리얼리즘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플랫폼 리얼리즘이라고 보여지고 그 얘기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AI 챗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것이 아까 뭐 PD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뭐 기자의 자연스러운 또는 특정 신문사, 특정 방송사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우리는 지난 20세기 내내 드라마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또는 다큐멘터리 이런 장르를 통해서 해왔다면 AI가 주는 어떤 매개성이 뭘까? 그리고 그거는 단순한 뭐 노출이라든가 그것을 어떤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캐스팅하고 제작하고 하는 데까지 AI가 관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플랫폼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이제는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오늘 뭐 어쨌거나 이 전자정부 또 행정학 분야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방송학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상당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점에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분, 발표자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좀 다양한 접근으로 좀 이 AI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방송 이념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송진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저도 발표를 보면서 이게 방송과 관련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조금씩 가지면서 플로어에서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뭐 기본권의 확대와 보장 차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한 이 기본권의 확대와 보장 문제라든지 시민 중심의 ICT 구현 및 통합 문제, 그리고 또 뭐 데이터에 의한 또 개인정보 노출과 또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송 이념 이슈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방송과 유기적으로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하신 그 세 분 토론자와 임종수 교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유익한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에게도 유익한 세미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 세션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로어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